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적인 여정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이 지식이 더 널리 퍼져 더 큰 지혜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신다면 더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빚의 그물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상의 모든 국가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역사상 최고치인 38조 달러가 넘는 빚을, 유럽연합은 약 14조 달러, 일본은 거의 9조 달러에 달하는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심지어 막대한 석유 자원을 가진 사우디아라비아나 세계의 공장이라 불리는 독일과 중국조차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만약 모든 나라가 빚을 지고 있다면 대체 누가 그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까요? 이 거대한 역설이야말로 현대 세계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빚은 단순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대 세계를 구성하는 설계도와 같습니다. 인류가 겪어온 모든 전쟁, 모든 경제 위기, 모든 호황과 불황은 바로 이 차용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비계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채권자의 사슬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특정 누군가에게 빚을 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자기 자신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두가 동등한 이익을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는 전 세계 경제 규모의 3배에 달하는 총 315조 달러가 넘는 빚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신용카드나 디지털 송금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국가부채라는 개념이 월스트리트가 아닌 전쟁의 포화 속에서 태어난 순간으로 말입니다. 때는 1694년 잉글랜드는 프랑스와의 지루한 전쟁으로 국고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금이 부족해진 왕은 상인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미래에 거둘 세금을 담보로 영구적인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고 상인들은 왕에게 전쟁 자금을 빌려주었습니다. 이 새로운 약속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이 바로 오늘날 중앙은행의 효시가 된 영란은행입니다. 이것은 가히 혁명적인 발상이었습니다. 국가는 아직 손에 있지도 않은 돈을 미리 끌어다 쓸 수 있게 되었고 돈을 빌려준 이들은 그 대가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정부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이 약속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고 사고 팔 수 있는 증서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씨앗이 된 국채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강력한 시스템은 곧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가 이를 모방했고 네덜란드는 더욱 정교하게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대서양 건너가 독립한 신생국가 미국은 독립전쟁에 자금을 마련하고 이후 서부로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 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때부터 국가부채는 더 이상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 국가의 신용도를 측정하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이 곧 통치할 수 있는 능력이 된 것입니다. 과거의 제국이 금을 캐기 위해 영토를 정복했다면 새로운 제국은 이자를 얻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전쟁터는 대차대조표로 옮겨왔습니다. 그로부터 3세기가 흐른 지금 빚은 세계에서 가장 지배적인 수출품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의 부채는 100일마다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국가가 빚을 지고 모든 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그리고 세금, 저축, 연금을 통해 모든 시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채무자이자 동시에 채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밧줄의 반대편 끝은 과연 누가 잡고 있는 것일까요?
가장 거대한 채무국인 미국을 통해 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38조 달러 빚 중에서 약 절반은 민간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 기관이 아닌 투자자들에게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투자자들의 약 3분의 2는 미국의 은행, 연기금, 뮤추얼 펀드, 보험회사, 그리고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자신입니다. 나머지 3분의 1, 약 9조 달러만이 해외 투자자들의 손에 있습니다. 일본이 약 1조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그 뒤를 중국, 영국, 룩셈부르크 등이 잇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중국에 빚을 졌다는 말은 사실이지만 그 규모는 전체 부채의 약 2%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빚은 결국 미국이 미국에게 진 빚인 셈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면 미국의 은행과 펀드들이 그것을 삽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종종 이 채권을 다시 사들이며 새로운 달러를 찍어냅니다. 미국 시민들은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은 채권의 이자를 갚는 데 쓰이며 그 이자는 다시 미국인들의 은퇴계좌로 흘러들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끝없이 서로를 비추는 거울의 방과 같습니다. 빚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채권자는 대부분 같은 시스템의 또 다른 모습일 뿐입니다. 이러한 순환구조는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거대한 빚의 네트워크로 얽혀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국채를 사들여 미국의 돈을 빌려주고 미국은 국제통화기금을 통해 유럽에 돈을 빌려줍니다. 유럽은 세계은행을 통해 개발도상국에 자금을 지원하고 개발도상국들은 다시 벌어들인 외환보유고를 선진국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하며 돈을 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는 마치 전 세계가 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단, 그 폭탄은 약속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보이지 않는 가장 강력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시장 그 자체입니다. 모든 국채의 뒤에는 수십조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헤지펀드, 연기금, 국부펀드, 그리고 중앙은행들이 얽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신용의 진정한 심판자입니다. 이들은 어떤 나라가 값싸게 돈을 빌릴 수 있고 어떤 나라가 생존을 위해 비싼 이자를 물어야 하는지를 결정합니다. 시장이 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는 순간 통화 가치는 폭락하고 정부는 무너지며 국가 경제 전체가 하룻밤 사이에 재편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통치자를 결정한다면 시장은 누가 살아남을지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정점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는 현대의 대사제는 바로 중앙은행입니다. 중앙은행은 단순히 빚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빚을 창조합니다. 미국 연준이나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를 매입할 때마다 그들은 대가로 새로운 화폐를 찍어냅니다. 한쪽 대차대조표의 부채가 다른 쪽의 자산이 되는 마법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돈은 사실상 어딘가에 존재하는 빚을 상징합니다. 빚에서 자유로운 돈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든 동전과 지폐, 모든 디지털 화폐의 표면에는 보이지 않는 차용증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순환고리는 신뢰라는 연료로 유지되어 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정부가 원금은 아니더라도 이자는 계속 갚을 것이라고 믿는 한 이 거대한 기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신뢰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비극을 이미 목격했습니다. 2010년 그리스에서는 정부 부채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자 채권자들이 공황에 빠졌고 국채금리는 폭등했습니다. 결국 유럽중앙은행과 IMF가 구제에 나섰지만 그 대가는 혹독한 긴축 정책이었습니다. 증세, 정부 지출 삭감, 그리고 대량 실업, 한 세대 전체에게 구제금융은 희생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풍경일 것입니다. 우리는 1997년 국가부도의 위기 속에서 IMF의 구제 금융을 받았던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 국민들은 나라를 살리기 위해 장롱 속에 간직했던 금부치까지 내놓으며 고통을 분담했습니다.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스리랑카 국민들이 겪었던 고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스템이 무너지는 순간 IMF, 신용평가사, 그리고 그동안 이름 없이 숨어있던 채권자들이 모습을 드러내고 한 국가의 목을 조르는 현실을 우리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국가가 무너진 후에도 시스템은 결국 같은 논리로 다시 시작됩니다. 새로운 대출이 낡은 대출을 대체하고 기존의 빚은 재조정됩니다. 기계는 같은 대차대조표 위에서 이름만 바꾼 채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21세기의 국가 부채는 상환되기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연장되기 위해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정부들은 빚을 완전히 갚을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말입니다. 이것은 음모론이 아니라 명백한 경제 정책입니다. 개인인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 원금을 갚아야 하지만 국가는 다르게 운영됩니다. 그들은 빚을 일종의 구독 서비스처럼 다룹니다. 낡은 채권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 갚는 소위 차환이라는 과정을 무한히 반복합니다. 이제 이자는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월세가 되었습니다. 세계 경제는 숨을 쉬기 위해 계속 헤엄쳐야 하는 상어처럼 이 월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38조 달러의 빚을 결코 청산하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히 연장할 뿐입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간 GDP의 250%가 넘는 빚을 연장해왔지만 국채금리는 여전히 제로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은 원금을 돌려받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유리한 거래를 갱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에게 정부 부채, 특히 미국 국채는 현존하는 가장 안전한 담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은 노후 자금을 보관하기 위해 국채를 보유하고 은행은 대출 담보로 사용하며 각국 중앙은행은 그것을 사실상의 화폐로 취급합니다. 만약 미국 정부가 기적적으로 빚을 모두 갚아버린다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의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 사라지게 됩니다. 달러 공급량은 급격히 줄어들고 세계 경제는 극심한 디플레이션과 함께 붕괴할 것입니다. 빚을 갚는 행위가 오히려 경제를 파괴하는 역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들은 반대로 행동합니다. 무모하게가 아니라 마치 심장이 뛰는 것처럼 리드미컬하게 계속해서 더 많은 빚을 발행합니다. 빚은 자본주의의 심장 박동 그 자체가 되어 지구상의 모든 연금,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시장에 피를 공급합니다. 정치인들이 균형 재정이나 국가 부채 감축을 이야기할 때 그것은 대부분 환상을 파는 행위입니다. 진짜 목표는 빚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스스로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을 만큼 빚을 관리 가능하고 감당 가능하며 매력적인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사라지는 순간 숫자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신뢰가 무너지고 이자율은 폭등하며 오직 약속 위에 세워진 경제는 멈춰서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빚을 졌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입니다. 이자 지급액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평하게 흐르지 않습니다. 그 돈은 세금을 내는 평범한 시민과 노동자들로부터 빚을 소유한 거대 기관과 자산가들에게로 이를 향해 흘러갑니다. 즉, 빚은 국가 간의 이전일 뿐만 아니라 계층 간의 부의 이전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불평등과 세계적인 부채가
함께 증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빚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보상을, 그저 빚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부담을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우리가 손가락질할 단 하나의 얼굴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중국도, 월스트리트도, IMF도 아닙니다. 그들 모두이자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현대 금융 시스템은 빚 그 자체를 돈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정부가 발행하고 은행이 증식시키며 투자자가 거래하고 시민들이 의존하는 시스템. 채무자와 채권자의 경계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흐려졌습니다. 한때 빚은 속박을 의미했습니다. 오늘날 빚은 균형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 균형이 언젠가 무너지고 신뢰가 깨진다면 환상은 끝나고 우리는 빚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지킬 수는 없는 약속이라는 그 진짜 얼굴을 말입니다.